기조 발표해 주실 손혁상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혁상 선생님은 경희대 공공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 시대에 그 SDG하고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손혁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가 정말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전화 와서. 근데 그 오니까 딱 잘 왔다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 SDG라고 하는 게 말씀을 많이 나누시지만 결국 경제, 사회,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목표인데 한국에서 이 지역재단 네트워크라는 죄송합니다. 공익재단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것이 그 SDG라는 걸 작년 9월에 유엔에서 만든 정신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지역재단 죄송합니다. 그 공익재단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또 지역재단 15주년 그 창립기념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는 개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돈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감소, 완화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풀면은 기후변화 쪽에서는 항상 강조합니다. New and additional. 새롭고 추가적인 것이어야지 지금에 쓰고 있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고 있는 재원 문제를 슬그머니 타이틀을 바꿔서 기후변화 쪽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SDG가 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 7개 정도의 SDG 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7개 자체가 SDG의 골 7개 자체가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더 이상 그 기후변화 대응하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두 진영에서 서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가질 건가 하는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를 맞대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를 기조 발표에 와서 얘기를 좀 하라는 뜻은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그 개발 전문가로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라는 뜻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환경 기후변화와 그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그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왔는데요. 그 말라위가 뭐 가장 그 개도국 중에서는 항상 그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가장 못 사는 국가의 10번째 보다 높아진 적이 독립 이후에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한 400불에서 500불이 좀 안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옥수수하고 돼지기를 키워서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컨설팅 때문에 갔었는데요. 가서 그 거기 마을에 계시는 촌부라고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그 중요한 그 지역 지도자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사를 수십 년간 지어왔던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나같이 올해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만한 가뭄이 없었다. 드라우트가. 이 드라우트가 가뭄을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1헥타르에 최소한 그 한 50kg짜리 백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는 최소한 했는데 작년은 그거를 6개, 5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 식량 안보 문제하고 기후 변화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요. 물론 그 대학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강의를까지도 했지만
저조차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폴라베어입니다. 메리 로빈슨이라고 여러분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고 유엔 기후변화 특사라는 그 굉장히 뛰어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쯤에 하는 스피치를 제가 그 한번 우연히 직접 듣게 됐는데 이분이 나서서 탁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난 폴라베어가 싫다. 북극곰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항상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면 얼음에 갇혀있는 폴라베어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기후변화가 갖고 있는 우리 인류가 대처해야 될 과제를 왜곡한다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를 굉장히 사소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보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직접적인 개별 주민들의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와 가뭄과 옥수수 생산과의 연계성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폴라베어 사진을 띄워놓고 폴라베어가 잘 살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로부터 기후변화를 띄어내는데 너무 많이 고민들 했다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인간의 먹거리, 우리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조금 그런 환경과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삶과 직접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북극곰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는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20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PPT가 한 40장 되는데요. 초당 그 PPT 하나당 30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을 요하는데 여러분 편하시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조금 고민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띄어가기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거 해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해왔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제가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이냐 아니면 기후변화의 피해가 사이언티픽하고 트루스냐 이 진실에 가까운 스테이트먼트냐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가 지금까지 72년부터 2015년까지 기후변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2015년 작년 파리에서 합의한 그 정도 수준에까지 왜 기치지 못했느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증명해봐라. 근데 아무도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IPCC라고 그 기후변화에 관한 인터내셔널 패널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노벨 과학상을 받는 수준은 아닌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럼 기후변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아래 자손들을 위한 인슈런스다. 보험을 들 거냐 안 들 거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시작에서 국제사회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유엔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내가 보험을 들 거냐 말 거냐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드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 막 사는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철학은 시작인데 보험 얘기를 떠나서요. 역대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이 지금 상태로 가면 21세기 말에 못 여는 나라들이 이 정도로 실제로 많아진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러시아, 독일, 노르웨이까지도 기후변화가 열렸던 지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가 이만큼 탄소 버짓이 있다면 이제 거의 반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그림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후변화 재현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고 직접적인 개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라는 그린 걸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그 취약성의 요인이 당연히 인위적인 요인으로 돌아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우리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기후변화가 빈곤 문제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 풀어낸 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후변화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굉장히 쉽지만 향후 30년을 포캐스팅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후변화 협상의 역사는 보시다시피 그 72년도 로마 클럽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치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금방 얘기합니다. 왜 프레임이 지구 온난화에서 기후 변화로 바뀌었냐? 아니, 기후 변화의 핵심이 이산화탄소량이 늘어서 지구 상승 온도가 올라가는 게 그게 다 우리 동의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 프레임워드가 온도 상승에서 기후 변화로 묘하게 바뀝니다. 제가 아는 한 여기 로마 클럽에서 얘기한 지구 온난화의 키워드를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로 바꾸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이나 주요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나 미국의 그 공화당 주변에 있는 컨설팅 펌과 다양한 주체들이 엄청난 리소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뉴트럴한 워드로 바뀝니다. 기후 변화를 하면 받아들이기에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뭐가 온다는 건지 상당히 가치 중립적 용어처럼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사실은 뉴트럴 중립화하는 아주 굉장히 그 국제 정치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사실은 친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쭉 쓰는데요. 여기서 기후 변화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차 기후 회의를 지난 다음에 이게 과학적인 논쟁이 붙으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IPCC라는 걸 설립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터내셔널 커미티 그 패널을 설립하는데요. 여기서 사실관계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제2차 그 캅이라 그럽니다. 그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당사국 총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캅이 지금부터 21차에 걸쳐서 79년부터 2015년까지 쭉 열립니다. 그 내용은 뭐 몇 도가 올라야 된다, 2도가 올라야 된다, 3도가 올라오면 안 된다, 다양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긴 좀 빠졌습니다만은 1997년 그 다음 15차 요 2007년 다음 15차 당사국 총회가 코펜하겐에서 열립니다. 이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굴욕을 맛보십니다. 가서. 왜 굴욕을 맛보냐? 이 15차 회의에서 뭐가 합의됐냐 하면은 합의가 딱 하나가 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걸 합의합니다. Agree not to agree. 이거는 이 회의를 주관한 반기문 사무총장한테는 엄청난 인설트고 좌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2009년 15차 코펜하겐을 겪으면서 절치부심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하겠다. 전 세계 지도자와 뭘 불러놓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결과가 agree not to agree다. 이거는 일종의 조크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큰 셋백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2015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롭고 좀 과감한 접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께서 인설트고 셋백이고 좌절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은 안 듣고요. 반기문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분한테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레코드로 손혁산 교수가 직접 얘기해봤냐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신문에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은 반기문 총장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관계로 믿고 오늘 코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쭉 가다가 2015년에 여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97년도에 교토 의정서가 있는 것이죠. 교토 의정서가 그래도 그나마 모여가지고 우리 향후에 잘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교토 의정서에서 결국 어떤 문제가 연관이 되느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미국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 두 나라가 어떻게 합의할 거냐가 기후변화 회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러시아? 좀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기후변화 회의에서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기후변화 이슈가 폴리티사이즈, 정치화됐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고아의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 혹시 보셨을
많이 보셨죠? 불편한 진실이 실은 진실에 대한 인지 제고를 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기후 협상 회의에서 빠지는데 위드로우를 하는 데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기후변화가 옳다고 전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모든 반대파에 있는 미국에 있는 공화당이 이 이산화탄소를 일으키는 제공하는 산업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후변화 회의에 대한 건 보이콧입니다. 이거는 정파적인 행위다. 이거는 특정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험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소위 그 실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과 정부와 정치인들을 어떻게 엮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알고와의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저희가 얻을 점들이 꽤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토하고 2015년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토 의정서는 뭐 우리나라는 그 교토 의정서 맞을 때 굉장히 좀 그 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부속 국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해당이 안 되는. 갑자기 이때는 우리나라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개도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선진국, 안 될 때는 개도국. 굉장히 유연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 이후에 이제 어떻게 2020년 파리 협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슬란드 같이 전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좀 더 줍니다. 페어하게. 아닌 나라들은 확실히 줄여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결국 어떻게 이 배출권 거래제하고 청정 체제를 가야 될 거냐.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 2인 중국과 미국이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시장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 탄소 배출권에 관한 그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한 30년 이상 준비해왔다 그러죠 지금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결과는 이제 뭐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불참하기도 하고 탈퇴도 하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컵 20일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상황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것 딴 거 없습니다. 감축 의무가 없던 우리나라 경우에 지난 작년 6월에 23년도를 37% 정도 감축해서 가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5년 만에 발표를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역량과 투명성, 포괄적인 합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를 거냐, 지금까지 기후변화하고 뭔가 좀 다를 거냐,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발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개도국들 경우에는 내가 기후변화가 오는데 도대체 뭔 잘못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고 다 그 북부에 있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 롤을 갖다가 정한 게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입니다. 그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요. 그 CBDR이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개발에 이 CBDR이 환경에서만 또 기후변화에 쓰던 CBDR이 개발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왜 개발에 들어오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개발을 담당했던 공유국들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는 신흥공유국들 있죠?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조금 더 요새는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원조를 받는 게 아니라 주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그럼 똑같이 원조를 주니까 미국과 영국과 같은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CBDR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유연성을 주는 원칙인데 뭐 한국에도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이 21차 당사국 총회가 그 UN FCCC가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발과의 갈등 문제가 나온 굉장히 재밌는 게 2011년도에 그 개발 원조 효과성을 위한 총회가 부산서 열렸습니다. 그때 결과 문서에 UNFCC에 관한 항목을 넣냐 안 넣냐 가지고 개발부 장관들이 엄청나게 논의를 하고 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개발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결과 문서에 UNFCC가 잘 하도록 우리가 협조하자. 그런 조항을 넣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왜 논쟁이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2011년도입니다. 이런 분야가 2015년도에 SDG가 오면서 국제적인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기후변화와 발전의 문제가 개발 목표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SDG가 오면서죠. 왜 SDG가 오면서 그게 분리되지 않았느냐? 7, 8, 9, 11, 12, 13, 14 이 17개 목표 중에 7개가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히 17개는 뭐냐,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 SDG에 대한 특징은 그 목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코피 아난이 자기 몇몇의 제프리 sak스나 예일 대학에 있는 정치학과 데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유엔 지하실에 불러서 3개월 만에 찍어내라 말이야. 이게 MDG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SDG는 5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설문에도 참여했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주제마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듀 프로세스를 충분히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저보고 지금 1분 남았다거든요. 저보고 지금 1분 남았다는데 한 4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아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역시 항상 그렇듯이 이게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하는 바는 죄송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SDG, 그다음에 SDG 8, 9, 11, 12, 그다음에 13, 14 이렇게 해서 7개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겁니다. 무지하게 둘 간의 관심이 과거처럼 분리해서 갈 수가 없구나. 제가 이 개발 재원 부분은 왜 넣었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분야의 쟁점 사항이 어떻게 재원을 동원할 거냐. 이 재원 동원에 있어서 OECD 다학하고 UNFCC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1조 달러에서 지금 ODA로 조정되는 게 한 1,500억 달러. 약속한 대로 다 줘도 3,300억 달러. 나머지 개발 재원에서도 6,700억 불 정도가 모자릅니다. 개발 재원에서도 6,700억이 모자른데 기후변화에 매년 1,000억 불씩을 과연 우리가 공유국들이 낼 수 있겠냐? 이거는 내면 좋다는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다 읽어보시면 다양하게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10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우는 37%라는 좀 과감한, 그 전에 있는 경우랑 좀 됐지만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57위, 그 온실가스 배수 7위도 세계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은 쪽은 높고요, 좋은 쪽은 좀 낮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했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먹거리나 이런 그래스루트 레벨, 풀뿌리 수준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통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시민사회의 대응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SDG 체제 하에서는 중요해졌다. 단순히 기후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골 7개 중에 도시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의 문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겪어지는 기후변화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지금 지역재단도 그 공익재단, 지역재단을 환경재단 비롯해서 공익재단에서 하실 수 있는 기후변화와 SDG 관련된 영역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향후 15년 동안 SDG와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들이 조금 더 고민하는 자리가 활성화되기를 제가 마음속 기대하면서 또 오늘 시간을 못 맞춘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